자, 모더니티와 관련해서 이제 쭉 약간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유가 등장하게 됐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더니티 또는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혁명은 이제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천동설이 잘못되었고 지동설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것은 항상 해가 뜨고 지는 건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인데 우리 눈으로는 30cm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본질 또는 존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한 이제 책의 철학적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0년 뒤에 1687년에 이제 그 뉴턴이 천구 회전에 관한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이제 책을 발간하는데, 자,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우주에 대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보편적인 어떤 측정 도구 또는 설명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정신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거 이렇게 구분했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하는 하나의 이제 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런 걸 하나로 수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수학이라든지 보편 계량 가능한 형태의 그 학문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모더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모더니티 또는 이제 계몽적 모더니티 또는 이제 부르주아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관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떤 측정 방식, 또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또 보편적인 기술 방식이라고 하는 이 보편성이 이제 제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몽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도그마라고 생각했던 형이상학적 독단이라고 생각했던 뭐 신비주의 또는 어떤 기독교 또 플라톤주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주장들이 이론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측정도 불가능하고 그걸 검증도 불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일단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칸트처럼 숨겨놔야 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건 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사유 방식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자아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성주의가 합리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뭐 천국과 지옥, 영혼도 있다고 생각했었고 내세가 됐든지 뭐 어떤 형태의 이제 어떤 신비로운 삶이 있다라고 했는데, 과학에서는 내놔봐라고 하는 거죠. 기술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내놔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몽주의적 사유 방식을 통해서 등장했던 것들이 이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여기서 아주 혁명적인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방법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1859년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똑같은 원생 동물, 원생 생물, 뭐 원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공통 조상으로부터 쭉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너나 원숭이나 뭔가 이제 무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동일한 원소로 다 환원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물학에서는 이제 분자 생물학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DNA든지 뭐 RNA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환원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그것들이 분자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을 형성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의 기능이든지 뭐 활동이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뿐이지 그 원천적인 출발점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자아라고 하는 게 어딨냐, 어떤 방식으로 자아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자, 이것에 대한 이제 탐구나 추적이 데카르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모든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물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은 이제 지식인들이나 뒤에 가도 나오겠지만 이제 경건주의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는 과학적인 방법론 또 과학적인 이런 어떤 사유 체계를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과학적인 성과도 이제 이루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말이에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죠. 칸트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는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날릴 수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완전히 유물론도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정쩡한 이 동거 정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미적 모더니티. 자, 이제 왜 이제 미적 모더니티냐? 자, 칸트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칸트는 지금 물 자체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 또 이런 어떤 감성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물 자체의 세계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칸트나 헤겔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낭만주의 계통의 철학자들은 그런 세계가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감성을 촉발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윤회라든지 뭔가 내세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맹목적 의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쇼펜하우어하고 이제 칸트하고 둘 다 물 자체라고 하는 세계를 이제 상정하는데,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물 자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를 이어받은 게 쇼펜하우어인데, 이걸 이제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 자체가 우리 개별자의 감성에 뭔가를 불러일으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적이라고 하는 말을, 자, 이 한문으로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미적이 아름다울 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처럼 이제 감성적이라고 해야 돼요. 감성적 모더니티,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가 나로 하여금 뭔가 감정적 동요, 감정적인 어떤 흥분, 이런 것들을 촉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리적으로는 또는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게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존재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feel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걸 뭐가 하냐? 칸트는 물 자체가 우리에게 신호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덕의 세계, 예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르주아 모더니티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세계 말고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쇼펜하우어에서는 맹목적 의지가 있고, 그 맹목적 의지가 개별적인 의지는 우리의 의지예요. 개별적 의지. 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 블레시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빌레라고도 독일어는 이야기하는데,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한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이제 낯선 용어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제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개별적인 의지, 이거 개별적인 우리죠. 철수 영이가 갖고 있는 의지에 항상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목적인 의지의 뭔가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손을 들고 팔을 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심장이 뛰어라 이렇게 말을 못 하죠.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박동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맹목적 의지의 지금 여파예요. 생명이 생명으로서 약동하고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동시키는 힘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지적 설계도 나오게 되고 창조론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화로 이제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 가짜라기보다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진화의 역사, 뭐 지구의 역사가 148억 년인데, 자, 이것보다 진화가 되어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148억 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우연적인 돌연변이에서 뭔가 생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뭐 눈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인 함목적인 존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계산하게 되면 지금 지구의 나이나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그게 이제 맹목적 의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윈도 고민했던 게, 종의 기원에 고민했던 게, 한꺼번에 캄브리아계에서 수십만 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진화로는 설명이 안 돼. 진화라고 하는 건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캄브리아기 때 어느 시점 때
엄청난 그러니까 종 이상의 어떤 것들이 목인가 강인가 거기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종의 기원에서 지금 진화론과 관련된 최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자,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세계가 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미적 모더니티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모더니티는 이제 낭만주의로 가게 되죠.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 자, 미적 모더니티는 낭만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계몽주의로 가는. 자, 이 둘의 한바탕의 싸움이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300년, 또 400년 동안 과학혁명 이후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계몽주의든, 그러니까 철저한 이성 중심주의든, 낭만주의든, 이성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든, 이 둘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2, 3년 전이가 지금 스티븐 핑커가 또 쓴 책이 하나가 계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또 책을 하나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제 너무 이제 낭만주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비과학적인 그런 삶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계몽주의로 돌아가자.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자, 이게 이제 세계관적인 투쟁, 세계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 계몽주의나 미적 부르주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로 판가름 들 수 있다. 만약에 답이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안 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사이비 문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몽주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중에 항상 참인 지식을 찾는 것이 학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진리 대응설 같은 경우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둥근 거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명제가 서로 이제 상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 또 만약에 그렇게 상응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자 이상의 수준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분자 밑으로 들어가는 소립자 수준에 전부 다 간접적으로 봐야 돼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현미경이든지 뭐 망원경이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이런 어떤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미 장치들에는 이론이 들어가 있고 그 이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의 출발점들이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탐구들이 지금 이제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에피파니죠.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제 원래는 이게 신의 현현이었는데 자, 이것이 신의 죽음 이후에 신의 현현에서 죽음 이후에 지금 등장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예전처럼 X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신의 등극 또는 이제 신의 어떤 드러남, 이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자기 목적적인,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것이 개입함으로써 자,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 자, 이걸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무의식이에요. 우리의 무의식. 또는 이제 이걸 이제 테일러는 내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신은 죽었지만 저런 감성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물 자체나 그 맹목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시인인지 뭐 소설가든지 이 예술가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이 낭만주의 다음에 뭐 표현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뭐 계속 방법은 달라요. 뭐 어떻게 저렇게 에피파니를 표현할 것인가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영역,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표현 방식들이 바로 미적 모더니티의 이제 등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자, 이게 이제 또 신학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의 죽음 이후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라진 신라권, 아니 사라진 신라권이 아니라 신라권이라고 하는 사라진 낙원이라고 하는 어떤 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환원할 수 없죠. 지금 뭐 우주선 타고 달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하는 세상에서 아무리 가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그 낙원, 이런 어떤 천국과 지옥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신의 죽음 이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관념으로 계속해서 예술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더니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전통, 기존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플라톤주의예요. 기독교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벗어나는 시도인데,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기독교적인 전통을 물고 들어가는 이런 것에 어떤 한계를 벗지 못하는 또는 근본적인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체도 마찬가지인데, 니체도 이제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니체가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걔가 아무리 이제 그 반신학적인 아니면 이제 그 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신비주의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의 특징이 바로 이 모더니티 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세속적인 세계관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더 깊이 2단, 3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기독교적인 모티브,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그 안에 안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다라고 이제 칼린스쿠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더니티는 기독교와 이제 깊은 연관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그 깊은 연관성은 이제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모더니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게, 어서 오시오. 네, 딴 나들이세요. 난 쉬는 시간 올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진리가 없지. 그러니까 계몽주의에서만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진리? 아니, 진리 상대주의도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몽주의는 물리적인 세계를 실제한다고 보고 있고, 그 실제하는 세계가 우리 인식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인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참과 거짓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입장에서는 일단 물리적인 세계가 있어. 물리적인 세계 X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하는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명제하고 이 세계가 1대1 매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진리 문제란 말이야.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계 사실이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일치하면, 대응하면 참이 되고,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지. 이건 이해했지?
하는 양이 다를 수 있어도 옳다는 생각을 했을 계몽주의에서는. 자, 근데 낭만주의에서 봐봐. 낭만주의에서 이 X라고 하는 세계가 없어. 이 내 X라고 하는 세계가 없고 X라고 하는 세계를 내가 창조해. 여기 이 얘기했지. 지금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세계는 무조건 다 참이야. 거짓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유아론 유아론이지. 근데 이제 유아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아론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유아론을 이야기할 때 나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이고 그게 남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뭔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한계들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 자기 목적적인 세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이게 70억 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70억 개가 이 물 자체라든지 맹목적 의지와 관련돼서 통일성을 갖게 돼. 그러니까 유아론은 아니야.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좀 되게 힘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산에 길이 나 있어. 자, 길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뭔가 결과론적으로 결과물이 있지. 근데 그건 내가 밟지 않으면 결과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목적적인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내 가는 것들인데, 근데 그거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의 문제든지 상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세계를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세계는 이미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물 자체나 맹목적인 의지와 관련이 돼 있는 세계이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물리적으로 반드시 없지. 근데 그 물리적으로 없는데 그게 나중에 물리적으로 생겨. 아니, 생길 가능성이 아니라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쉬울 텐데, 자, 인간이 700만 년 전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공통 조성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근데 침팬지하고 보노보 두 가지 종이 있고 지금이나 700만 년 전에 똑같아. 근데 인간은 700만 년을 거치면서 지금의 인류하고 그 당시의 조상 인류하고 달라. 왜냐하면 침팬지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모습은 지금 고릴라나 오랑우탕의 모습일 거란 말이야. 바뀌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700만 년 후에 우리 이렇게 바뀌었지. 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봐.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DNA가 98.5%가 똑같아. 가만 놔두면, DNA라고 하는 가만 놔두면 지금 우리가 오랑우탕이나 침팬지가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뀐 것은 DNA가 아니란 얘기야. 뭔가 들어온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문화라고 이 얘기를 해. 정신적인 어떤 요소들,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들, 그게 개입이 됐다는 거지. 그게 지금 낭만주의야. 그것 때문에 우리 DNA가 바뀐 거야.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인지적이진 않고. 인지적이다? 의식되는 개념은 아니고. 아니, 그건 뭔지 몰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물 자체나 맹목적인 의지가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감성을 촉발하는 거라는 거였지. 그래서 지금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금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지. 계속 만들어내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지금 계몽주의로 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아포하는 것도 지금 계몽주의를 까는 방식이죠.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들. 보편자 개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상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몽자들이 이야기하면 상상하면서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칸트나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저런 물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촉발시키는 것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그렇죠. 예.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창문이 있는데 저희 창문을 통해서 우리 망막에 창문이라고 하는 영상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광자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가 우리 망막에 반사해서 우리에게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창문으로 인식하는 것은 망막 다음부터는 전기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원자나 분자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머릿속에서 지금 전자기 신호에 의해서 뉴런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포맷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창문으로 보거나 의자로 보거나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범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게 바로 물 자체나 맹목적 의지가 우리에게 지금 촉발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하는 것들이죠. 전자기적 신호를 머릿속에서 초속 400km로. 자, 근데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그게 뇌다 아니면 뭐 뉴런이다 시냅시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fMRI를 통해서 저거를 계속 확장하려고 지식으로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그거에 대한 반대가 바로 미적 모더니티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TF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뭔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드러내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주의, 표현주의, 뭐 다다이즘, 초원실주의, 하여튼 별의 별짓 해가지고 그게 무엇인가를 지금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왜? 이 명제로는 환원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자, 이제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유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건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자아가 없어져요.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DNA니까 계몽주의에서는 나는 DNA고 내가 갖고 있는 산소나 수소나 황이나 질소나 인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나는 내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지금 분명히 나는 느낀단 말이야. 근데 계몽주의 입장에서 너는 먼지에 불과해. 탄소 분자에 불과해. 너는 DNA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야. 그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이상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미적 모더니티의 출발점이고 그런 어떤 반기를 들고 나온 게 지금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뭐야? 지금 내가 무엇인지 지금 자기 목적적인 에피파니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600만 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많이 안 바뀐, 그러니까 헨릭 책에도 보면 이제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나온 아기 고릴라하고 인간 성인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매번 하는데. 상금을 뭐 100만 달러인가 주는데 이 아기 고릴라를 이기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아기 고릴라가 우리 원시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원시적인 모습, 호모사피엔스의 원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했던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퇴화된 건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문화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걔네들이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초원으로 나오고 초원에서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가고 거기서 남극으로 가고 북극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그런 바보 미친 짓을 한 거죠. 그건 DNA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립보행하고 송곳니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헨릭 책에서도 이제 그런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데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방하는 그런 기술하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걸 나눠주는 기술이에요. 원숭이들은 절대로 자기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아요. 이런 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왜냐면 우리는 원숭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 인간의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이 낭만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과학혁명 이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과학혁명이 들어서면서 그것들을 이제 초토화시키다 보니까 그 반발, 그 보편적인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그러니까 무기물이든지 유기물이든지 아니면 생명이든지 다 똑같다는 거 출발점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르다. 그리고 달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내놔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낭만주의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칸트나 헤겔 같은 경우는 그 도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따로 띄워놓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개발했거든요.
분속론 전손과 분속론 전소하고 분속론 후소, 그다음에 범주론, 뭐 명제론에서는 다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형이상학부터 형이상학, 정치철학,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발명해서 자신이 쓴 이제 26권의 책 중에서 3분의 1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논리학을 안 써요. 왜? 논리학이 먹히지 않으니까.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이 왜 낭만주의로 가고 지금도 왜 낭만주의자들이 많은가. 이제 그거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보편성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수학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그 다음에 이제 미적 모더니티의 이 상호 대립들이 있었고, 이걸 이제 화해하려고 하는 시도 내지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식으로 환원이 안 되는, 보편성으로 환원이 안 되는 어떤 영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 모더니티도 낭만주의의 한 뿌리로 봐야 되는 그렇죠, 뿌리죠. 그러니까 모더니티가 이제 이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촉발시킨 거죠. 미적 모더니티를 촉발시켰고, 미적 모더니티가 바로 이제 낭만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만티즘인데, 로만티즘은 로만자라고 하는 말인데 소설이란 말이에요. 기사소설, 중세 기사소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죠. 근데 이게 뭔가 이상적인, 또 인간이 지향해야 될 그런 세계라고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대철학에서도 우리가 나레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야기를 써 나가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한목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티븐 핑커에서 빈서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지프 헨릭이 이야기하는 그 책에서 두 가지가 완전히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는 자,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생물학적 DNA가 있고 문화적 DNA라고 하는 미미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들이 상호 공진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헨릭은 반대예요. 헨릭은 우리에게 문화적인 유전자는 우리 안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집단 이성으로서 따로 떨어져 존재하고 있고, 자,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물 자체나 맹목적인 의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학습하거나 배울 때만이 이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18세기에 미국의 범선이 남극 탐험이든 북극 탐험으로 떠나게 되는데, 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요. 근데 거기서 빙하를 만나가지고 자초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식량을 2년 정도까지 싸가지고 갔는데 2년이 될 때까지 뱃속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다 죽어요. 자,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 사람들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수십 년 또 수천 년을 거기서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만약에 스티븐 핑커처럼 우리에게 미미라고 하는 DNA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서바이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서바이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망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든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낭만주의에서 바라보는 인간하고 좀 다른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낭만주의는 항상 저걸 바라봐요.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가 무엇인가? 뭐 철학에서는 이제 물 자체의 맹목적인 의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초월적인 세계와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서 그걸 끌어와야만 인간이 어떤 규범적인 또는 철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계몽주의 입장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환원시키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인간의 이런 어떤 활동적인, 역동적인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계속 이거는 아포리아로 남는 거죠. 대답이 안 되는 것으로. 아니면 그건 이제 뭔가 엑스트라 문제거나 아니면 문제가 아닌 사이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진화를 저는 이제 승인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25만 년에 나왔고, 지금 분자생물학자든지 진화생물학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1만 년 뒤에 사라질 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DNA나 인간의 뭔가
그 생물학적인 요소로 있고 그게 환원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고정되지 않는데 그럼 고정되지 않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은 뭘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손 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심장 박동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외부적인 힘 또는 어떤 초월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다시 이제 다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자, 이건 간단히 끝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400년 가까이 지금 엘리트들, 그 학술적인 엘리트들이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 지적 설계론 지금 숨도 못 쉬게 지금까지 진압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지 반진화론에 대한 그런 학술 서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 세계에서 이런 어떤 그 모더니즘적인 운동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자, 13페이지 오늘 나눠드렸던 거를 좀 보시죠. 자, 모더니티는 이제 그 시간 의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의식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제 모더니티의 근본적인 특징이 이제 일시성, 순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시적, 순간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일시적, 순간적인 것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영원 회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불교든지 다른 조라스트교도 다른 이제 근본적인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 세계가 영원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인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동일한 삶들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원한 세계를 상정하면서 동시에 창조타라 구속이라고 하는 또 일시성을 또 이야기해요. 세계가 단번에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디 엔드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일시성을 보여주는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고 일정한 구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모더니티가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더니티는 이제 이 과학 또 계몽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물들. 그래서 시간도 나눠질 수 있고 공간도 나눠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지고 모래알을 보면 모래알이 그러니까 해변 사장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가가면 모래 알갱이란 말이죠. 그 알갱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적인 사고 어떻게 보면 미분적인 사고가 이제 이 과학적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전체를 통째로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슈탈트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걸 나눠가지고 그 나눈 것들을 계산해서 그 합으로 전체를 생각하려고 하는 걸 바로 이제 계몽주의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모더니티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토막내고 분석하고 미분해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시간 의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티 전에는 고대나 중세에서는 영원성, 영원회귀 무조건 무한 반복하는 것 그런 어떤 시간관을 가졌다라면 자 모더니티에서는 이렇게 짧고 단기적이고 굉장히 순차적인 형태의 시간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들레르가 이야기했던 일시성, 순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더니티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더니티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순간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순간적인 것을 비판했던 전통적인 기독교 또 플라톤주의 자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더니티는 근본적으로 전통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됐든 아니면 과학적 모더니티가 됐든 항상 전통에 대한 비판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순간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성을 인정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기독교하고 그 플라톤주의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다 가짜라는 거죠. 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세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죄악의 세계.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제 좌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굉장히 모더니스트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갈 필그림이라고 얘기하는 돌아갈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그냥 여기서 있다가 잠시 있다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자, 이것들을 만들었던 개념이 바로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는 자, 이런 계몽주의가 됐든 미적 모던이 됐든 전통에 대한, 다시 말하면 다른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는데, 자, 얘네들이 똑같은 모순을 범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성으로 계량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 개념도 마찬가지고 시간의식 개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노란불이에요. 자, 지금까지 전통은 니네들이 영원성, 뭔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나와서 새로운 사조로 등장했는데,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세계관은 이것도 영원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진리니까 라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거라는.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은 모든 게 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 뭐 모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열린 태도로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자체만큼 열린 태도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계관만큼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토피아적 욕망은 기독교적인 영원성과 현재의 모두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성을 부정했는데 그 영원성을 부정해야 된다는 사상만큼은 영원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니체가 이제 역사하고 삶하고 구분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삶이라고 하는 생생함,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그 생생함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모토, 그런 세계관은 또 영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역사관이 되어야 된다는 또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무한정의 반복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영원성을 고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모더니티 출발점은 이제 타자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 자, 이것들을 기초로 출현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라고 하는 개념의 입각에서 반전통적 전통을 세워 나간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한 거를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또 전통이 돼버리는, 자, 이런 어떤 모순들이 반복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티와 이제 반복의 비판은 동의였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근대의 전통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더니티는 자신을 반대하는 전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전통을 반대하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 파츠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 근대는 하나의 분리이다. 그것은 기독교 사회로부터의 단절이다. 그것은 자신의 기원에 충실하게도 지속적인 단절이며 끊임없는 분열이다. 마치 그것이 단테에 의해서 상상된 고통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타자성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찾고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발명하고 또 우리의 반영인 이 타자와 하나가 되는 순간 곧바로 이 환영적 존재로부터 결발하고 우리들 자신의 그림자를 쫓으면서 다시 자신들의 탐색에 뛰어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리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순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리 단절하는 것이 또 영원히 반복돼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분리돼야 되고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또 연속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스트 블록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그 유토피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성취의 우울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성취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취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직 안 왔어요.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선포하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림이 될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가 됐든 미적 모던이가 됐든 자신들이 기치를 내건 것이 바로 전통에 대한 비판인데, 그 전통에 대한 비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무한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뿌리라고 하는 게, 이 전통의 뿌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직 없는 거라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분명함 또는 이제 철학적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없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바로 이제 성취의 우울함이다라고 블로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몽주의 입장에서 자, 전부 다 과학적인, 합리적인, 굉장히 좋죠, 낭만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 해결하면 문제가 다 끝났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1930년도, 20년도에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나왔을 때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해결됐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문제는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입장이 됐든지 간에, 자, 이 세계를 단 하나의 원리, 단 하나의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등장하기 때문에,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들을 끊임없이 누적 발전시켜야 되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딜레마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취의 우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몽주의가 됐든 미적 모던 낭만주의가 됐든 일약 도약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다 성공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불안하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측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싱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인간은 신이 초대를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모든 진리든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계에 내가 모든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걸 발견할 수 없고 그거를 찾아가는, 그걸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연구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세계관, 이 둘 중에 하나의 세계관에 우리는 이제 함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현경 선생님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진화론, 신다윈주의자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NA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DNA에서 뭐 RNA, 그리고 단백질, 그것들이 또 우리 어떤 신체들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준 이론 또는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RNA에서도 뭔가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단백질에서도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제 틀린 이론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다 막아요. 다 막고 학술대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면 다 개재 불가를 때려요. 네이처주의에 그런 게 실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네이처나 뭐 사이언스지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그 정통 이론에 있는 뭔가 그 정통 이론을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이론들만 개재가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심사에서 다 탈락해요. 자, 이게 이제 모든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진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모든 진리, 완벽한 진리를 갖고 있는 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박사과정인 사람들 이제 그 논문 심사 결과를 받아보면 알 텐데 좀 새로운 이론 쓰잖아요. 우리나라 다 개재 불가해요. 네가 뭐하러?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이론들이 없느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진화론에 반대하는 이론, 또 뭐 창조론에 반대하는 이론, 지적 설계와 관련된 이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러다임에서는 그것들은 다 쓰레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DNA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자 생물학에서 정통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아포아처럼 뭔가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그것은 그렇게 연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 조합이 되어서 형성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 그게 흩어지게 되면 다른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계속 시간에 의해서 변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변적이고 오히려 변화 자체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진리니까 진짜 가짜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그 딜레마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제 신이 죽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객관적인 진리이든 아니면 이제 주관적인 진리이든 이런 어떤 진리들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어느 쪽이든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난국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에서 뭔가 이제 초월적인 목표, 초월적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이제 모더니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사라져 버린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초월적 목표라고 하는 건 이제 고대나 중세에 있었던 초월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티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초월적 목표가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뭔가 말할 수 없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초월적 목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 뭐 유토피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자, 이 목표가 초월적 목표가 반드시 내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잠정적인 형태의 초월적 목표, 또 학문의 목표, 또 진리의 목표들을 이제 세우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 예술은 앞에서 이제 보았던 유토피아 또는 이제 반유토피아 뭐 이런 것들이 가졌던 딜레마하고 똑같은 딜레마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근대 예술에서는 이제 근대 예술가는 이제 완전히 모데르누스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완전히 단절돼야 되죠. 과거 전통을 완전히 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일시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한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부정을 하나의 새로운 전통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낭만주의가 실패한 이유, 낭만주의가 이제 완전히 그 이상한 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걸 안 내놔요. 새로운 걸 안 내놓고 하는 이유가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붕괴예요. 그러니까 때려 부시기만 하는 거죠. 때려 부시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 퇴폐주의라든지 데카당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것들, 뭐 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 여성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것으로 뭐 완전 깊숙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왜냐하면 무조건 목표는 전복이에요. 무조건 전복. 앞에 있는 것들을 때려 부시는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무조건 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예술상을 정립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부분적인 그런 어떤 그 전통의 흐름과 이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미적 모더니티가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모더니즘이 실패했던 이유들도 이 자기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여전히 기독교와 얽혀 있거나 아니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플라톤과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성 부정하고 초월적인 목표를 부정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영원성, 자기 나름대로 초월적 목표들을 이제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가 점철돼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불가역적 시간, 뭐 이건 이제 일시성이라든지 비판적 이성이 모든 초월적 성스러운 의미를 정화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비판적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산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가역적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의식으로 출발했던 모더니티는 나중에 끝없이 반복되는, 여기서는 이제 반복적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복적 전통에 대한 부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발명품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생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 근대 예술가들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주의자의 현재 비판, 또 반유토피아주들의 이제 미래 비판 사이에 이제 불일치는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다양성으로 흘러 들어간다. 라고 이제 칼린스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그 현재에 대한 비판, 전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전통에 대한 비판이 미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 영속성. 자, 이게 이제 미래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가치관들의 혼란,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려면 전통을 부셔야 되고, 전통을 이겨내려면 다시 전통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허무주의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데카당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퇴폐적 낭만주의, 그리고 낭만주의가 나중에 가서 이제 진짜 뭐 이상한 형태의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